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선시대까지 우리 민족과 함께 썼던 비파라는 악기가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든 현악기의 소리내는 원리가 같다는 점에서 이 비파도 기타나 만도린과 비슷한 그런 연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에도 기타나 바이올린처럼 대중적인 지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악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악기를 만드는 공방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 제작을 좀 머뭇거리는 듯 합니다. 우리 전통적인 비파로는 목 곧은 비파와 목 굽은 비파가 있는데요. 삼국사기에는 목 곧은 비파에 대해서 시여 신라, 즉 신라에서 비롯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들이 사용하던 목 곧은 비파를 향비파다라고 해서 스스로 격을 낮췄습니다. 향비파라는 말은 곧 시골비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에 대응하는 도시비파랄까 하는 것은 당비파를 말합니다. 신라인들의 4대 사상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는 셈이죠. 삼국사기에는 가야금 거문고와 함께 향비파가 신라 3현이라 했으며 또한 비파 음악까지 220곡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비파는 일명 오현 또는 오현비파, 직경비파라고 하는데 그저 우리말로는 목 곧은 비파입니다. 목 곧은 비파는 줄감개가 있는 부분과 몸통의 윗부분이 일자로 곧게 되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고, 반대로 줄감개가 굽어 있는 악기가 있는데 이것을 목 굽은 비파라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것이 바로 목 굽은 비파이고 이것이 목 곧은 비파입니다. 그런데 목 곧은 비파는 5현이고 목 굽은 비파는 4현이라고 합니다만은 모든 악기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4현 비파나 5현 비파 모두 목 곧은 비파도 있고 목 굽은 비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책에서만 볼 수 있는 분류 방법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아예 향비파니 당비파니 하는 그런 4대적 명칭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아카케베메라는 책에 의하면 이 현악기의 몸통은 물방울처럼 생겼고 곧은 목을 가지고 있으며 5줄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목 부분과 몸통에는 12개의 궤가 있는데 이 연주자는 왼쪽 손가락으로 줄과 궤를 짚고 오른손은 검은 것처럼 술대로 이렇게 쳐서 소리를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북사 동의전이나 수서에 의하면 목 곧은 비파는 고구려 악기의 하나였으며 다른 이름으로는 구자비파라고도 합니다. 고구려 때 만리장성 북방의 그 나라끼리 서로 교류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쿠차죠. 구자와 고구려의 경우가 바로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향비파는 향악을 연주할 때 사용하는 악기로 신라는 물론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계속 계승되었습니다. 이 목 곧은 비파의 그림은 세종실록 132권에 처음으로 보이고, 그리고 악학계 보면은 보다 자세한 내용을 그림과 함께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그림입니다. 이 두 종류의 오래된 악기가 일본의 정창원에 있는데요. 목 곧은 비파로는 나전, 자단, 오현 비파가 있고 목 굽은 비파로는 자단, 목화조 비파가 있습니다. 정창원은 동대사 서북쪽 3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일본 황실의 보물창고입니다. 검은 통나무를 쌓아 만드는 귀틀식 건물이 특이합니다. 창고 전체가 지면에서 높이 들어 올려져 있는 그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나 짐승들의 피해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대 때부터 이런 형태의 고상식 건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임시 공연장에 사용했었던 가건물이 모두 고상식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정자나 누각 혹은 원두막 같은 형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서울 경복궁에 있는 경회루가 바로 이 고상식 건물입니다. 어찌되었든 정창원은 동대사 부속 건물로 일본 황실의 유물창고인데요. 지어진 연대는 매우 오래돼서 8세기 초로 추정합니다. 756년 광명왕후는 남편 성무천왕의 7주기를 맞이해서 그의 명복을 빌려고 칼을 비롯한 거울, 무기, 목실공예품, 악기 등 애장품 600여 종을 헌납했습니다. 그 뒤 광명왕후는 또 3차례 거쳐서 자신과 성무천왕에 쓰던 물건을 헌납했는데 대개 백제에서 가져온 보물이었습니다. 나전 자단 오현비파는 5줄의 목 굳은 비파에 비해서 자단 목화조 비파는 넉 줄의 목 굽은 비파입니다. 이 악기는 우리나라 계유명 전시아미탑을 석상의 비파와 거의 제작 시기가 비슷합니다. 이 비파를 만든 사람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레인이며 한반도에서 제작한 물품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런 주장을 편 사람은 서재석 고려대 명예교수로 그의 논문에는 계유명 전시아미탑을 비천상과 시대뿐만 아니라 공간적 유사성까지 있다고 합니다. 한편 동아시아의 비파로는 목 굽은 것과 목 곧은 것을 따지지 않고 3현, 4현, 5현이 있습니다. 그 예로 당나라 초기, 그러니까 백제 후기에 제작된 3현 비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비파인데요. 현재 줄이 보이질 않습니다. 없어졌죠. 그렇지만 줄 감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줄 감개로서 3현 비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약 30년 전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고구려 비파로 주장하는 4현 목 굽은 비파가 나타났습니다. 이 정보는 출처 이상의 중국 사이트에서 확인한 것인데요. 그 모양은 4현 목 굽은 비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한반도의 것으로 보이는 등잔을 비롯한 여러 유물과 함께 이 비파가 공개됐는데요. 제작 연대는 대략 백제 중반의 것으로 보이면서 당나라는 아직도 건국하기 이전이죠. 그렇다면 현재까지 알려진 비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악기가 고구려 비파라면 굳이 목 굽은 비파를 당비파라고 해야 할 그런 이유는 없죠. 고구려 비파라고 해야 더 맞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비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로는 유명한 토본 비파가 있는데요. 당나라 초기, 그러니까 당태종의 조카인 문성공주가 티벳으로 시집가면서 가지고 간 악기였습니다. 시기는 계유명 전시아미탑을 비상의 비파와 비슷한 7세기 말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창원의 악기는 성무천왕이 신라 상인들로부터 산 것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정창원 기록에. 그런데 백제에서 만든 것을 신라 상인이 일본에 팔았든 아니면 그냥 신라에서 만든 것을 팔았든 이 악기는 한반도에서 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중국인들은 이 두 대의 비파가 모두 당나라에서 전했으니까 당비파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한편 이보다 약간 앞선 725년에 신라에서 제작한 상원사 동종에도 비파를 뜯는 천인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설이 좀 잘못돼서 공을 비파라고 한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가 많습니다. 특히
종신 한가운데 그려져 있는 이 생황과 공후를 비파로 잘못 해석한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비파는 이 하대 아랫단에 아주 조그맣게 새겨져 있습니다. 정창원에 남아있는 백제 유물로는 멸류관과 이에 관계된 의복들이 있고, 백제왕이 일본에 그 하사했었다는 바둑판과 상하알 그리고 여러 문서들이 있으며, 신라금과 말씀드린 비파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잠깐 목화 자단기국이라 하는 백제의 바둑판에 대해서 KBS 방송을 인용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둑판은 줄이 18개고 그리고 화점이 있는데, 바둑을 좀 두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리 놓고 두는 그 바둑 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백제에서만 쓰던 순장 바둑입니다. 이 바둑판의 몸체는 저 멀리 스리랑카에서 나고 자란 자단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자단이라는 건 박달나무의 일종이죠.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윗면의 바둑판 줄은 코끼리 상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상감을 했습니다. 옆면은 또 얼마나 화려한가요? 곱게 채석한 상아 조각을 이용해서 낙타, 악어, 아라비아 상인 등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백제가 해상 무역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스리랑카 자단나무에 페르시아 문양까지 새겼으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더욱 놀란 것은 이 바둑판의 서랍에 있습니다. 그 내부에 여닫이 장치를 설치해서 한쪽이 열면 반대쪽도 열리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눈을 떼일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당대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든 바둑판입니다. 그러니 그 위에 평범한 바둑돌로 바둑을 둘 이유가 없겠죠. 바둑돌 또한 한 알 한 알 상아를 깎아서 만들었고, 거기에 붉은색과 남색으로 염색한 뒤에 새 모양을 새겨 넣습니다. 또 바둑판을 담는 바둑알 통도 코끼리 모양의 은판을 오려서 만든 정교한 장식이 돋보입니다. 그런데 백제왕은 왜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바둑판을 일본에 선물했을까요? 바둑판 위에는 의미 없는 바둑알이 없다고 그러죠. 의자왕도 역시 아무런 의미 없이 바둑판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의자왕 당시에 일본은 왜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백제의 식민지였고 백제의 왕족들이 이 왜곡을 다스리면서 왕자 수업을 하던 곳이었어요. 이런 처지에 의자왕은 외왕에게 바둑판을 보내면서 종주국의 왕으로서 우호와 결속을 다지고, 그리고 신뢰와 위엄을 다지기 위해서 이 바둑판을 하사했던 것입니다. 다시 비파 이야기로 넘어와서 일본 정창원의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정창원 당국은 역사가 12번 바뀐다 해도 한국의 학자들은 물론이고 일본의 학자들에게도 연구를 위해서는 비파를 비롯한 정창원의 보물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나온 최재석 전 고려대 교수의 정창원 소장품과 통일신라라는 논문 이후 이에 대한 연구 상태가 답보 상태입니다. 일본 쪽 연구자들도 수장고에 접근하지 못해서 답답함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정창원의 보물에 대해서 일본은 폐쇄적일까요? 말할 것 없이 이것이 공개됐을 경우 천황가가 백제의 왕족이었다는 사실과 일본이 지켜온 한국에 대한 자존심,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왔었던 한국의 역사와 일본의 역사를 모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